안녕하세요, 닥터리리입니다. 오늘 벌써 건강 강의 3번째 시간이죠. 소화와 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신경과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먹는 것하고 이 신경과 호르몬도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먹는다고 하면 그것이 내 몸에 건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부교감 신경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장 간의 연동 운동,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음식을 내려보내는 연동 운동에 도움을 준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소화액, 위액이나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을 분비하는데도 부교감 신경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쓸개즙이 분비가 돼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도 이 부교감 신경이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만 있다고 보면 교감 신경이 늘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위장간 운동도 멈추고 소화액 분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소화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거예요. 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안정되고 차분한 상황, 기분 좋은 상황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입에서부터 소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입에서는 침샘에서 침이 나오게 되고, 그 음식들은 침과 섞여서 식도로 넘어간 다음에, 식도는 그냥 통로의 역할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가서 단백질이 많이 소화되고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해서 뽁 하고 배출이 되면 그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침에서는 주로 아밀레이즈라는 것이 분비되어서 포도당,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여기서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는 주로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죠. 위산과 위액에 있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소화는 사실은 십이지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십이지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될 수 있는 모든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쓸개즙이 분비되어서 지방을 요하시키고, 이자액에서는 아밀레이즈는 포도당을 분해를 하고, 트립신은 단백질, 라이페이즈는 지방을 분해를 하죠. 그래서 입부터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을 음식은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로 소장에서 그 음식물의 영양소를 혈관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그 흡수된 영양소는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주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흡수되면 간을 먼저 지나게 되죠. 그래서 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사와 혹은 면역이 지나간 이후에는 심장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입이 먹는 것이 우리 세포의 영양소가 되고, 그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이면 인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식도는 이렇게 음식을 꿀꺽 삼키면 위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 연동운동이라는 것을 해서 음식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목 넘김이 힘드신 경우가, 의학적인 진단 말고도 목 넘김이 힘드신 경우가 있는데, 입이 마르신 분들, 점액이 촉촉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목 넘김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 상태를 촉촉하게 하는, 점막을 항산화시켜주는 영양소, 비타민 A죠. 베타카로틴 형태로 보충을 권해드렸던 그 비타민 A를 조금 더 보충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식도에는 질병도 있어요. 대표적인 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액이나 소화 효소들이 식도로 역류해서 염증이 일으켜지는 것이죠. 식도는 원래 산이 지나가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위는 강력한 산이 있죠. 그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식도는 손상이 되게 되고, 가슴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계속 역류하는 증상, 목이 불편한 느낌, 기침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이 되면 발액 식도라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 암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좋아지게 하려면 일단은 복압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되니까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가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살을 빼셔야겠죠. 그리고 먹고 바로 누우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위에 있는 내용물이 넘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자기 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위입니다. 위는 단백질을 소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 안에는 염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그 HCl, 염산, 그거 맞습니다. pH가 1.5에서 2 정도 되죠. 그 염산 손가락 넣으면 막 손가락도 녹고 그런 염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도 고기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소화시키려면 그만큼 강력한 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염산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유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살균하고 소독하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다 멸균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균도 먹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위산으로 싹 다 죽여버려서 내 몸에는 세균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방어하는 기전이기도 하죠.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펩신이라는 효소도 있고요. 실제로 이 위액의 양은 하루 500에서 1000ml 정도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위는 앞뒤로 조여주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 위장관에는 조여지는 문이 총 3개가 있는데 항문을 제외하고 위에 다 붙어 있죠. 왜냐하면 위는 강산이 분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강산이 앞으로든 뒤로든 새지 않도록 관략근으로 꽉 조여줍니다. 위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식도와 접합하고 있는 부분을 분문 혹은 들문이라고 하고요. 위에서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십이지장이랑 붙어있는 그 부분을 유문이라고 합니다. 날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위액이 충분히 소화됐을 때, 유미즙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죽같이 되었을 때 유문이 열리고 십이지장으로 음식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주신경이라는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것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 신경과 호르몬과 이 소화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위는 이 강산에도 어떻게 스스로 소화되지 않고 그 장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뮤신입니다. 두꺼운 점막층인데요. 이 위 점막이 강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점막층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손상이 됐을 때 이 점막 사이사이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그런 세균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위에 궤양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암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헬리코박터 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 간에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에 염증은 내시경으로 보통 진단을 하고 뭐 이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염증이 심해지면 푹 패이는 위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패이다 못해 심해지면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더더더 많이 패였다 그러면 구멍이 뚫리는 위 천공해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나 헬리코박터균이 계속해서 위를 자극을 할 때는 위암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는 어떤 환경에서 잘 살아남냐, 한번 이 헬리코박터균을 위에서 키우고 싶은 분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잘 살아남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위산이 떨어졌을 때 헬리코박터균은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헬리코박터균이어도 위산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뮤신, 그 점막 사이로 꽁꽁 숨는데 위산이 떨어지면 이제 위산이 별로 안 나오니까 바깥으로 나와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증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위액에 많이 감소되면 성장이 촉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산 분비 저하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위산 시 생길 수 있는 증상 혹시 있는지 한번 자가로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식후 곧바로 생기는 더부룩함이나 트림,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이 있는지, 코나 뺨에 혈관이 확장이 되는 그 주사라는 거, 로사시아라고 하는 주사가 있는지, 상복부에 지나친 가스찬 느낌이 있는지, 소화 불량이나 물음변 또는 변비가 있는지,
철결핍이 있는지, 다양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건강식품 복용 후 미식거림이 있는지, 손톱이 갈라지는지, 항문이 가려운지, 식후 포만감이 금방 생기는지, 대변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관찰이 되는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저위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게 위산 분비가 너무 많이 되나 보다 하고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고령에서의 소화기계 증상은 위산 분비 증가보다는 점액 분비는 감소, 즉 위산 분비 감소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액 분비 기능 세포 회복에 도움을 줄 때까지 오히려 소화 효소라든지 비타민 A 등을 보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화는 십이지장에서 일어납니다. 간에서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만들고, 그것이 쓸개즙이 쓸개에서 보관이 되죠. 그래서 이자액과 합쳐져서 십이지장으로 나오게 되고, 이자액에서는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를 모두 만듭니다. 그래서 트립신은 단백질을 잘라주고, 라이페이즈는 지방을 잘라주고,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되고 다 유화가 된 음식물들이 소장의 그런 분절 운동으로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장으로 넘어간 음식물들, 영양소들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융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융털을 각각 확대를 해보면 가운데 노랗게 암주관이라는 것이 지나가고, 그 중간으로 또 이제 모세혈관이 지나갑니다.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은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것이고, 수용성 영양소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지방을 림프관을 통해서 바로 심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지방을 독성 있는 것을 드셨을 때 우리 몸에서 걸러줄 수 있는 기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독소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화된 지방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더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성 영양소들은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먼저 거치게 됩니다. 간에는 또 면역세포가 있어서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간 자체에서 해독의 기능이라든지 면역 기능이 있어서 한번 걸러주고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장관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식중독과 장염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이 참 어렵죠. 어떤 게 식중독이고 어떤 게 장염이냐. 식중독이면 뭐 피부에 두드러기 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두드러기는 그냥 두드러기예요. 두드러기라고 부르고, 식중독은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이런 증상이 식중독입니다. 장염도 비슷해요. 토하고 설사하고 뭐 이렇게 배 아프고 이런 증상들인데, 다만 식중독은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을 먹고 나서 한 2시간, 뭐 4시간 이 정도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식중독의 가능성이 더 높죠. 세균이 뿜는 그 독소 자체가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라든지 비브리오균, 뭐 살모넬라 이런 것들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독소를 내뿜으면서 구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장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을 침투해서 감염을 일으키고 나서 설사 증상이라든지 토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염은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도 있어요. 세균성은 사실 생각보다 세균성이 흔하진 않습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살모넬라, 비브리오, 이름만 들어도 되게 무시무시한 것들이죠. 증상이 바이러스성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항생제를 써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이제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뭐 아데노바이러스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뭐 겨울철에 유행하기도 하고 여름철에 유행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유행을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치료는 설사하면 지사제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설사했을 때 지사제를 쓰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가면 좋은데, 지사제의 역할은 연도운동을 억제하고 수분 배출을 억제하는 항콜린제 역할을 합니다. 항콜린이라는 것은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당의 연도운동을 촉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되고 배변도 잘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마, 잠 꼼짝 마 라고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사제의 역할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나온 독성 단백질을 배출을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내기 위해서 설사를 하는 건데, 그것을 억지로 멈췄을 때
오히려 그 염증이 내 몸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사제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겠죠. 대신 장애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려면 소독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 멸균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균도 먹고 바이러스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위산이 pH가 2라고 했잖아요. 손가락도 넣어서 녹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산에 의해서 다 사멸이 됩니다. 물 마실 때마다 다 위산이 분비돼서 소독을 하면 안 되겠죠.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무사 통과로 그냥 소장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장관 내 감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을 꼭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소독해서 드시는 것들 조금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염 치료는 결국 탈수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설사하고 구토하면 전해질 불균형도 생기고 내 몸에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운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뭘 맞죠? 링게루 맞죠? 링게루. 그 링게루가 바로 수액이죠. 전해질이 보충이 같이 되는 그런 수액 같은 것들인데요. 요새는 음료에서도 좀 이제 전해질 비율이 잘 맞추어서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성분표를 잘 보신 다음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성분 없는 걸로 전해질이 골고루 잘 있는 걸로 살펴보고 섭취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을 소화시키고 내보내는 기능 외에도 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장에 면역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소화기관에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면역세포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외부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전방으로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와 입 주변에 임파선이 이쪽에 많죠. 사실 입부터 항문까지도 내 몸의 외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박테리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의 면역세포의 한 70%가 소화기관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면역 기능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체의 세포수는 대략 60조 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장에 살고 있는 그 세균의 수는 그것보다 많은 한 100조 개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균이 단지 내 몸을 공격하고 내 몸을 나쁘게 하려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그 대사산물이 아토피라든지 암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그런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최근에 더 밝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만입니다. 사이언스라는 유명 잡지 아시죠? 거기에 실린 논문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쌍둥이는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근데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날씬하더래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궁금해서 그 대변을 각각 뚱뚱한 쌍둥이 것, 날씬한 쌍둥이 것을 대변을 쥐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환경을 바꿔준 거죠. 그랬더니 뚱뚱한 쌍둥이의 장내 세균을 이식받은 쥐는 뚱뚱해졌고 날씬한 쌍둥이 것은 그대로 날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보다 장 환경이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체질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되게 주목을 받았었던 연구입니다.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영양소 흡수가 줄어들고 내독소 반응이 생기고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장누수 증후군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는 아까 그 융털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보더라도 세포 하나하나에 미세 육모가 있습니다. 그 미세 육모가 너풀너풀하면서 장 안으로 지나가는 그런 영양소들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가면서 혈액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흡수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독소는 내 몸에 절대 들어올 수 없고 아주 미세하게 단백질도 아미노산으로 다 잘게 쪼개져야만 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점막 세포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미세육모는 손상이 되어서 짧아지고 영양소 흡수는 떨어지게 되고 장이 서로 간극이 붙어 있거든요. 서로 손을 꽉 잡고 독소가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따다다닥 붙어 있는데 힘이 약해지니까 손을 이렇게 놓게 되면서 세포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포 사이가 벌어지면서 독소는 내 몸에 무사통과로 막 들어오게 되죠.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누수 증후군 상태에서는 영양소 흡수가 줄어들고 내독소 반응이 생깁니다. 내독소란 장내에서 서식하는 유해균이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걔네들도 죽으면 파편이 생기겠죠. 그 파편이 내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반응을 내독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으로 유입되고 뇌로 가고 여러 가지 관절내로 가고 이러면 치매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알레르기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냐? 일단 식사를 빨리 하면 장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안에서 부패가 되면서 그 장 점막 세포들이 더 손상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은 불규칙적으로 할 때 소화액이 충분히 분비되는 그런 리듬을 무시하고 불규칙적으로 드실 때, 그리고 소화액이 막 희석이 될 정도로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드실 때,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지 않고 고기를 즐겨 먹을 때, 정백미, 설탕, 과자 등 이런 단순당류를 즐겨 먹을 때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내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밥풀떼기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입안에서 충분히 입안에서 충분히 저작을 하고 넘어가면 밥풀떼기가 탄수화물로 당분으로 분해가 돼서 내 몸으로 흡수가 잘 되겠죠. 하지만 입안에서 씹지 않고 그냥 꿀떡 넘겼을 때 위에서도 미처 소화되지 않고 십이진장에서도 그 덩어리가 미처 소화되지 않았을 때 그 밥풀떼기가 둥실둥실 장내를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세 육모는 커다란 밥풀떼기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화효소도 희석이 되고 불규칙적으로 막 식사하시면서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내 몸에 따뜻한 37도 되는 내 몸 사이에서 부패가 되는 거죠. 장내 세균을 만나고. 그럼 유해가스가 생기고 유해균이 더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씹어서 드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 기분 좋게 식사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 사진은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입니다. 사실 허리가 아파서 찍었던 허리 사진인데 배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과 진료도 같이 보시겠다고 해서 저 진료를 보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정상적으로 배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배 앞으로 봤을 때도 옆으로 봤을 때도 변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배변을 하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숙변이죠, 숙변. 변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병이 무엇이냐? 당연히 따끈따끈한 이 장 안에서 이 변이 있으면 이것이 독소로 작용을 하겠죠. 장내 독소가 대장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장암이 생기는 빈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상행결장과 행행결장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은데 대장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S결장과 직장입니다. 변을 오랫동안 담아놓는 곳이죠. 아무래도 변이라는 것은 독소를 담고 있는데 장 점막에 계속 닿았을 때 그것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암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이 건강해야 간이 건강합니다. 소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장이라든지 대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은 간의 문맥이라는 곳을 통해서 간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소가 그대로 흡수되어서 혈액으로 막 돌아다니면 그 독소가 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켜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혈당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기도 하고요. 장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배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변비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권장량은 하루 25g 정도 되는데요. 오이로 따지면 하루 50개 정도를 드셨을 때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음식들, 우거지라든지 무청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잡곡을 충분히 드셨을 때 그 식이섬유가 충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따로 드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식이섬유 제품으로 나온 것을 따로 보충해 드리기를 권해드리죠. 그리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장에는 유익한 유산균도 살고 있고 해로운 유해균도 살고 있는데, 건강하려면, 장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유익균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라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유산균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요구르트, 우리가 그 종균을 받아서 우유와 섞어서 요구르트를 만들던 그 1세대의 유산균도 있나 하면 시판이 돼서 파우더라든지 캡슐로 먹었던 균주의 우수성이 강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2세대 유산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 균주가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많이들 드시고 계셨을 텐데요. 이 3세대 유산균은 보다 더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치료 효과가 논문으로 검증된 균주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질병을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점점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3세대 유산균의 특징은 영문이나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LA14, LA5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영어 이름이 뒤에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좋은 유산균을 고르려면 3세대 유산균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사람에서 기원됐느냐, 위산이나 담즙산에 파괴되지 않느냐, 장점막에 잘 점착이 되고 군집화되느냐, 항균 물질을 생성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느냐,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됐느냐, 저장 수명이 길고 공정 과정이 안전한지 이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라는 이름이 붙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위산 담즙산에 파괴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019와 029와 비교했을 때 pH 3에 노출을 시켰는데 019가 pH 3에서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다. 그래서 얘 합격! 이렇게 해서 합격 점수를 줬고, 그래도 장점막에 들러붙지 않고 다 똥으로 빠져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장점막에 잘 들러붙어야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퍼멘툼, 트레비스 이런 비슷한 균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이제 세포 배지에서 잘 점착이 되어서 형광물질이 많이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LA14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성분은 박테로이신이라는 항생물질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는 살모넬라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것. 파라카제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이런 것들은 단세사슬 지방산 같은 것들을 생성하기도 하고 항생제 유발 설사를 줄여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세사슬 지방산 중에 하나인 부티르산 한번 살펴보면 단세사슬 지방산이 어떻게 내 몸에서 작용하는지 대략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부티르산은 장상피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항암작용, 항염증작용, 장간극 타이트 정션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장간극이 많이 벌어지면 장두수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포 사이사이의 벽을 붙여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단세사슬 지방산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마른 체중 증가,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려주기도 하고 지방 조직의 양을 감소시키기도 하는, 한마디로 몸매에도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산균 많이 드셔야겠죠. 자, 이제 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간은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일까요? 간은 대사를 하는 장기입니다. 주된 역할은 대사입니다. 식균작용, 혈류 조절, 영양분은 저장하기도 하고 담즙과 영양소 분비를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사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간이 하는 대사란 무엇이냐면 탄수화물을 당의 일부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것들, 그리고 지방 중에서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역할, 아미노산 중에서 혈천 단백질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혈액 응고물질이라든지 알부민이라든지 글로불린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 두 번째, 해독을 하는 기전이 있죠. 그래서 간의 해독 기전은 이렇듯 복잡합니다. 특이점을 살펴보시면 독소를 중간대사물로 바꾸고 배출하고 그것을 내 몸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글루타민 이런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로 알고 있는 그런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줬을 때 실제로 내 몸에 독소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해독 효과를 좀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뤄드릴게요. 간 기능은 혈액 검사로 주로 판단합니다. GOT, GPT라고 알고 있는 그런 수치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감마GT라든지 단백질, 빌리루빈 수치 이런 것들이 간 수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혈액 검사인데요. 그런데 간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맹신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은 실제로 많이 떨어졌을 때 간 수치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간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간 기능이 괜찮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간이 안 좋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함을 느끼거나, 어깨나 목이 뻐근하고 이유 없는 근육통에 시달리거나,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눈이 피로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구역질이나 변비가 있고 술을 자주 마시거나 폭음을 하며 소변색이 누렇고 거품이거나 방귀가 자주 나오고 기운이 없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몸이 붉은 반점이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간 기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염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염증의 반복은 암이 됩니다. 그래서 간염이 반복이 되면 간경변이 되는 거고요. 간이 딱딱해진다는 소리죠. 간이 딱딱해진 그 간에서는 간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간염이건 지방간이건 염증이 반복이 되면 간경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이렇게 실제로 간이 붓습니다. 노랗게 바뀌면서 이 지방간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배운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24세 남학생이 약 5년 동안 간 수치가 상승되어서 내원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아니었고, 키는 172에 몸무게 73kg 정도, 주변에 이 정도 키 몸무게 많으시죠? 허리둘레 94cm, 혈압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130에 80 정도. 아버지가 고지혈증이나 심장동맥경화가 있었고, 어머니 당뇨가 있었고, 이 친구는 술도 안 했습니다. 대신 청량음료는 하루 한두 캔 정도 마셨고, 유아 청소년기 때부터 과체중이었고, 멀티비타민 외에 다른 약물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간 수치도 아주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상의 한 1.5배 정도 높았던 것 같아요. AST가 38, ALT가 64 정도. 대신 중성지방이 같이 높았다는 것, 대사증후군을 좀 의심할 수 있었다는 소견이 보였고요. 간 초음파를 들여다봤더니 지방간이 의심이 되고 혈액검사상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보였다라고 해요. 여기서 검사를 멈추지 않고 간의 조직 검사를 했더니 3단계 섬유화가 나왔던 거죠. 3단계 섬유화가 뭐냐? 보면 간이 섬유화되는 정도를 우리가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나눌 수 있는데, 4단계면 간경화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3단계였다는 거죠. 간경화 거의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지방간을 방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아무리 단순 지방간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간염으로 바뀔 수가 있고, 실제로 5년 정도 간 수치가 저렇게 정상보다 높았었는데, 지방간염의 시간이 길어지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친구가 대사증후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고인슐린 혈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혈전증 같은 것들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뿌리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체크리스트에 이 친구가 해당이 됐었나요? 혈압도 해당이 됐었고요. 그리고 중성지방도 해당이 되었었고, 허리둘레도 해당이 되었었죠. 3개 이상이니까 당연히 대사증후군이었었는데,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의 뿌리는 무엇이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동맥경화도 생기고 대장암도 생기고 통풍,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 어려운 용어라서 생소하실 텐데요. 정상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세포의 열쇠 역할을 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고 세포 안으로 혈당아 들어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출동한 세포는 혈당을 먹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혈당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유는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혈당이 많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 농도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낮춰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세포가 이제 더 이상 먹기가 힘든 거야. 배불러. 배째. 안 먹어.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하더라도 나 배불러. 안 먹어. 라는 상태가 온 거죠. 혈당을 낮추는 것 딱 한 가지가 인슐린의 사명이기 때문에 10개로 안 내면 100개로라도 낮춰야겠다 하고 인슐린을 총출동을 시키죠. 그래서 일단 인슐린 농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농도가 어느 정도 상승할 때까지는 혈당은 정상 범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내 몸이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전인 거죠. 근데 그거 이상 더 많이 먹었을 때 인슐린이 아무리 출동해도 내 몸에 혈당을 낮출 수 없을 때
혈당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당뇨병이 생기는 기전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지방간이 생긴 이유는, 간경화 직전까지 갔던 이유는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이 친구에서 왜 생겼냐? 바로 청량음료 때문이죠. 고과당 시기 때문입니다. 청량음료에는 액상과당이라든지 설탕, 과당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과당이라는 것이 대사되는 패턴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략 보세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돼야지 나쁜 콜레스테롤, VLDL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룩토즈, 과당이라는 것은 휘릭 하면 이 V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금방 넘어가죠. 과당으로 인해서 지방도 생성이 되고 근육도 손상이 되고 요산이 생성이 촉진이 돼서 통풍도 일으킬 수 있으며 내독소, 활성산소 이런 것 때문에 내 장의 환경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과당이 장내에서 유해균을 만났을 때는 알코올로 발효가 되기도 합니다.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안 먹었는데도 간에는 술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방간을 촉진하기도 하고 간의 독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내 환경과 대사증후군, 그리고 지방간 이런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 느낌 아시겠나요?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해서 알레르기도 생길 수 있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 변비나 설사는 말할 것도 없으며 소화불량, 생리불순,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그리고 암도 생길 수 있고 지방간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이 사진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장을 살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살리려면 내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장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치료적 방법을 소개합니다. 소화의 불균형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장 점막의 방어벽을 치유해야 합니다. 장 점막이 다 흐물흐물 새서 독소가 내 몸으로 쭉쭉 들어오고 있으면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리고 장내 세균총 균형을 호전해야 되고요. 갈트라고 하는 내 장에 있는 면역 세포들, 그 묶음들을 염증 전 상태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민, 알기닌, 아르기닌이라고 하죠. 아연, 비타민 A,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으로 플락토 올리고당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간말 이놀렌산 같은 것들이 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4R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손상된 장 점막 장벽을 재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R이 4개여서 4R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R은 remove, 그러니까 음식으로부터 항원이나 독소의 가능성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독소를 빼고 싶은데 독소를 계속 먹는 건 의미가 없겠죠.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음식으로부터 독소의 가능성 있는 음식 물질을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인스턴트, 튀긴 음식들, 산화된 그런 지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입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replace, 효소제를 사용해서 소화 기능을 보강을 시켜줍니다. 소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장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효소제를 사용해서 소화가 충분히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renoculate, 장관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와 그것의 먹이가 되는 플락토 올리고당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곡차곡 벽돌로 쌓아나갈 수 있도록 L-글루타민, 아연, 판토텐산, 비타민과 같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점막을 재생하면서 장점막이 탄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 대사 패턴을 이해하시면 더 좋은데요. 우리 몸은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시간입니다.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배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을 섭취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배변을 딱 해야지 기분이 상쾌하고 좋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끼고 피부도 번들번들 거리고 구취도 나고 이게 몸에서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는 소화력이 극대화되는 소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위장과 소장에 피가 많이 몰리고 이때 소화했을 때 더 흡수가 잘 되고 영양소가 잘 전달이 되므로 이때 두 끼를 드셔주는 것도 좋아요.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는 흡수, 저장, 변환, 회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에게도 골수에게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식사를 드셔주시면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 것에서 에너지를 빼앗아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대사 패턴 이런 것만 이해하셔도 내가 하루 중에 언제 더 먹고 언제 좀 금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장이 건강하려면 식사는 규칙적으로, 그리고 가벼운 걷기나 조깅을 했을 때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니까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시면 장이 이완되고 면역세포들이 활성화가 돼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음식, 과일이나 채소,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챙겨 드시고요. 맵거나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이나 차가운 물이나 항생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와 간, 양이 많아서 말도 조금 빨랐고 많은 양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소화와 간에서 완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